그날 제 환갑 잔치였습니다. 식당 홀을 가득 채운 손님들 앞에서 아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며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지요. 사방에서 축하 인사가 쏟아지고 손주 녀석이 뛰어다니며 할머니 최고야. 소리칠 때만 해도 저에겐 그 자리가 인생 최고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며느리가 식당 구석으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저희가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수줍은 얼굴로 어깨를 움츠리던 그 표정. 저는 그게 단순히 긴장이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잔치날 친척들이 주고 간 부조금 봉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려던 참에 수북이 쌓인 봉투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봉투가 터무니없이 적더군요. 100명은 훌쩍 넘게 온 손님들인데 봉투 수는 50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부조금 어디 갔니? 다 정리한 거니? 그때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그거 며느라기가 다 챙겼어요. 엄마 계좌로 보낸다고 했었는데. 보내긴 뭘 보내. 아직 아무것도 안 왔어.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몇 번이나 불러서 물었지만 지금 이체 요청 중이에요. 정산 중이에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혹시 이 여자 내 며느리 아니야? 사진 속엔 눈, 코, 입이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여자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입가의 점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쌍꺼풀은 짙어졌고 코는 뾰족해졌으며 턱선은 칼로 그은 듯 매끄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원래는 내년쯤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벤트 가격에 하자고 해서요. 잔치 부조금으로 잠깐 쓴 거예요. 나중에 다 채워 넣으려 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네 얼굴에 쓸 돈이야? 그때부터 며느리는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말없이 젓가락만 움직였고 손주 등하교도 핑계를 대며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은 늘 회사 일에 치여서 집안일에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들의 집에 종종 드나들던 며느리 친정엄마가 저희 시댁 일에도 자꾸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가게 재고 정리 명세서를 들고 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었지요. 그 재고 정리표는 왜 며느리 친정엄마가 보고 있니? 아, 엄마. 사실 그게 장모님이 가게 매출 구조 좀 개선해 보겠다고 하셔서. 장모님이 우리 가게 회계 담당이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장부를 다시 제 손에 쥐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거래처에서 물건값이 2배 이상 뛴 채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돈이 중간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전표상으로는 가게에서 정상 지출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 기록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래처 중 한 곳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물품가 왜 예전보다 2배나 비싸게 받으셨죠? 그 사장님 말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오히려 단골이라고 할인까지 해드렸는데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금액을 조작한 겁니다.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 네 친정엄마가 우리 가게 장부 건드린 거 알고 있었니?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 집안 재산을 맡겼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한숨이 아니라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가게 일에 관여하려 들었고 심지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정도 가게는 제가 도맡아서 살릴 수 있어요. 투자 생각 있으시면 제 명의로 신규 법인 내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뭐라고요? 제 명의도 아닌데 왜 당신 명의로요? 며느리는 그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해요, 어머니. 라며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와 그 친정엄마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돈줄로만 본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장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잠을 줄이고 돋보기를 들고 숫자 하나하나를 대조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찍혀온 도장과 저희가 보관 중이던 원본 계약서의 도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거래 내용 여러 건을 비교해 보니 명백히 다른 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래 일자까지 변경된 문서가 있었고요. 그중 몇 건은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이쯤 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장부 복사본을 들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회계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장부 조작입니다. 특히 이 거래건 이중 지출로 보입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이 2번 빠져나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중 지출이란다. 같은 물건 값을 2번 낸 거야. 이걸 도대체 누가 한 건지 너는 몰랐니? 그런데 아들은 생각보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장모님이 잠깐 회계 정리해 보신다고 해서 며칠 맡겼었거든요. 아마 실수하신 걸 거예요. 실수? 이게 실수로 보이니?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넘겨도 되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집안 금고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때부터 고이 모아두었던 금 목걸이, 귀금 속 몇 점이 사라진 겁니다. 평소에는 열쇠를 따로 보관했기에 외부인의 손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열쇠였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말했었죠. 어머니, 금고 열쇠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곤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잠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돌려받긴 했지만 혹시 그 사이에 저는 확인차 며느리 방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정리된 병원 명세서가 보였고 한쪽엔 고급 성형외과 진료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진료 카드 뒷면엔 며느리 친정엄마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고요. 두 사람이 같이 성형외과를 다녔다고?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금고에 귀금속까지 손댄 건 아닐까? 아니면 부조금으로 성형한 게 아니라 금붙이까지 처분한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결국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러는 게 너무나 참담했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확인한 영상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낮 시간에 저희 집 안방에 들어와 금고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었고 며느리가 그 옆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아, 이걸 봐라. 이게 내 아내와 장모가 한 짓이야. 영상을 본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꺼내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 영상 보시고도 그런 말 나옵니까? 그 순간 며느리 친정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요? 그냥 확인하려고 연 거예요. 어머님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허락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이 집 식구니까 서로 다 알면서도 그런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결국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손주가 잠든 늦은 밤 거실 한가운데에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일궈온 집이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 이 가게 하나 믿고 살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뭔 짓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친정엄마가 금고를 연 영상과 장부 조작 자료들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된 거야. 그제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설마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니? 내가 그렇게 만든 집안이야. 너라도 나서서 막았어야 했어.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부조금, 잠깐 쓴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나서시니까 저도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럼 넌 내 엄마한테 휘둘린 피해자란 말이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돈도 갚고 금고 안 물건도 찾을게요. 찾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나.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결국 이건 참을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 내 절도 의심 사례가 있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도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소장부터 접수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내일 안으로 내 엄마한테 그동안 가져간 거 다 돌려놓으라고 해라. 금으로 바꿨든 현금으로 썼든 상관없다. 돌려놓지 않으면 나 경찰서 간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건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며느리 친정엄마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대뜸 소리치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경찰서에 간다니 우리 딸을 도둑으로 몰고 싶으세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니 절도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 돈 저희 딸이 잠깐 쓴 거고 다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고 연 건 어머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전에 제가 들어가서 금반지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내가 같이 있었지요. 그날 CCTV엔 혼자 들어와서 금고 열던 모습이 나옵니다. 허락받은 게 아니라 훔친 겁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댁이라는 데가 이 정도입니까? 딸 하나 잘못 뒀다고 멀쩡한 친정까지 도둑 취급하고 앞으로 저희는 이 집하고 인연 끊겠습니다. 그 말 꼭 녹음해 두고 싶네요. 그녀는 그렇게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수가 줄어들었고요. 가게 일은 여전히 제가 도맡아 하고 있었지만 집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지난달 주문 건 다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상하게 2번 입금된 게 있어서요. 또였습니다. 이중 입금, 장부 조작, 그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아들도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같이 무언가를 한 건 아닐까? 저는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중 입금된 거래처, 내가 정산했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며느라기가 회계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신경 안 쓴 사이에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 진짜 모르는 거니? 정말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놔두지 않았지.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지금 믿을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로만 넘기지 않겠다고요. 사람은 한 번 속을 수는 있어도 2번은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3번, 4번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며 사정부터 차근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하나씩 받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절도와 횡령 모두 성립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피해자시고 증거도 명확하니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다만 가족 간이라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손주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무너지게 만든 게 저였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어른이니까 넘겨야 한다고 버텼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집안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더는 속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불렀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가게 뒷방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만났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아들은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고소하실 거예요? 설마가 아니야. 이미 고소장 초안은 준비됐어. 너도 이제 가장이잖아. 이 집안 지키려면 내 입장도 정해야 해. 근데 엄마, 그럼 우리 진짜 가족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장모가 가족이었니? 우리 집안을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주한테 말은 하지 말아줘요. 그 애한텐 엄마 아빠가 아직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는 아무 죄가 없지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상처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요즘 왜 맨날 싸워요? 엄마가 자꾸 울고 아빠는 밤늦게 들어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강민이 걱정할 일 아니야. 어른들끼리 잠깐 의견이 안 맞은 것뿐이야. 근데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이사 가야 된대요. 할머니 집에서 나가야 된대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짐을 싸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몰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옷가지와 화장품 몇몇은 이미 캐리어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방 구석엔 고급 성형외과 전단지며 친정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 전표 복사본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발을 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인 저를 밀어내고 며느리 친정엄마와 함께 이 가게와 집을 통째로 움켜쥐려 했던 것이었지요. 그날로 저는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 친정엄마를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고 계좌 추적과 함께 가게, 장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었습니다. 모든 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 거래처와의 허위 계약서, 이중 지출 처리 내역, 심지어 며느리 성형 비용까지 가게 운영비로 위장 처리된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마주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기록 남기고 정리해 주신 덕분에 수사 진척이 빠릅니다. 이런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무너지는 순간 타인이 된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아이와 함께 남았고 저는 그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게는 잠시 문을 닫고 정비에 들어갔고 저는 회계사를 다시 두기로 했습니다. 금고는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했고 통장 역시 새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무력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내 집과 내 삶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제 삶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집안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고 나니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던 사람도 아이 밥 챙기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도 없으니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곧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랑 밥 먹어요? 그럼 우리 강민이 밥은 내가 제일 잘 챙기지. 손주와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모 싸움 소리에 괜히 장난감만 만지작거리던 날들, 혼잣말처럼 나는 착한 애아를 되뇌이던 모습.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손주가 어느 날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가 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꼭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조차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혼 절차 진행할게요. 강민이랑 새 출발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짐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우유부단하던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의 자리를,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는 금세 접수됐고 양육권은 당연히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도장을 찍었고 양육비조차 협의 없이 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그녀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뭘 더 하려는 걸까? 이번엔 어떤 핑계를 대려는 걸까?
수없이 머릿속을 돌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대면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없이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말수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늦었단 말 지금 와서 왜 하니? 그땐 제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엄마 말만 믿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기대는 것도 가게를 활용하는 것도 기댄 게 아니라 털어간 거였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민이 잘 지내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있을 때보다 훨씬 잘 지낸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 번만 강민이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다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강민이가 원하면, 강민이가 괜찮다고 하면 그땐 나도 막진 않겠다. 근데 그 전까진 내가 자격을 증명해야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손 한 번 흔들지 않은 채로요. 그날 밤 손주가 제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엄마 보게 되면 나 뭐라고 해야 해요?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낀 대로 말해. 착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이 먼저야. 손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지키겠다고요. 저는 요즘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상처는 아직도 붉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뱉은 말들 저도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와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아직 그녀를 못 봤는지 제 손만 꼭 잡고 과일 가게 쪽으로 향했고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현관문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엔 아무 글도 없었지만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민이 얼굴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 애가 저를 이해해 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변화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말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달라는 말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그저 제 삶을 바로잡아 나가며 언젠가 다시 얼굴 들고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전처럼 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찢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 구석에 내려두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 강민이는 학교에서 한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준 조끼를 입고 무대에 선 손주를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랑 밥도 먹고 같이 숙제도 해주시고 아플 때도 꼭 안아주십니다. 저는 커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날 저는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였고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후로도 며느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녀가 카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고 또 고개 숙여 돌아서는 모습,
그녀가 정말 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도 모르지요. 아들은 그 사이에 육아와 일 사이를 오가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강민이 학교 숙제도 도와주며 예전보다 훨씬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들이 결국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아이 엄마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말없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강민이랑 저 둘만 봅니다. 그 사람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상처만 남는 법이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마당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도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아래 작은 벤치를 하나 놨습니다. 강민이는 그 벤치에 앉아 책도 읽고 고양이랑 노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캠핑 가요. 친구들 다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도시락 싸고 아빠한테 텐트 사달라고 해보자.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충분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가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 새로 뽑았고 회계도 더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눈 감고 속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예전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는 얼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도 예전처럼 사장님 여기 김치전 하나 더 줘요 하며 활기차게 불러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제 마음속에도 바람이 좀 들기 시작한 거죠. 어휴, 이제야 사장님 얼굴에 피 좀 도네. 예전엔 눈빛이 바위처럼 무서웠어요. 단골 아주머니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말도 걸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럴 일 다 지나갔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툭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걸. 여전히 고통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게 지금을 흔들진 않는다는 거요. 손주 강민이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 꼭 할머니 옆에 눕고서야 눈을 감았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방에서 스스로 불을 끄고 잘 자요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갑자기 이러더군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 엄마가 몰래 왔다 갔대요. 나 멀리서 봤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속상했니? 아니요, 그냥 이상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괜히 엄마 없다고 말하기 싫어서 그냥 할머니가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어린 마음의 방어.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강민이는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내 곁엔 항상 누군가가 있어. 그 누군가가 할머니예요? 그래, 난 늘 내 편이야. 그날 밤 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는 날도 줄었고 매일 강민이 학교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엔 강민이에게 편지를 남겨놓을 정도로 아버지 역할에 애를 쓰고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돈 벌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강민이 한마디, 엄마 한마디가 더 크더라고요. 그게 어른 되는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책임지는 거지. 저도 이제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돼. 그게 가장 확실한 약이야. 이야기를 나누며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요. 찢기고 깨졌던 가족이 서툴게라도 서로를 꿰매고 있다는 걸요. 그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강민이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길래 조심스레 권해봤더니 처음엔 수줍어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뒤 복지관 전시회에서 강민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할머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있고 옆에는 작게 그려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나예요.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이 사람은? 강민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꼭 다시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남겨뒀어요. 아직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다시금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자라 있었던 거죠.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조그맣게 써서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진 않았지만 마음이 놓이는 일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회복이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으로 다가왔지요. 가게는 이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정리한 후부터는 모든 재고와 계산이 투명하게 돌아갔고 동네 어르신들도 믿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주방에 들어오니 음식 맛이 살아났네. 옛날 도토리묵 그 맛 그대로라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그렇게 한 줄 한 줄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 그때 그 계약 문제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혹시 경찰 조사에 참고가 필요하시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실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가게 피해액 일부는 회수되었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우리 쪽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편지 이후로 다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쫓지도 않았고 강민이 앞에서도 일부러 그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손주 강민이는 방학 숙제를 한다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아이가 써내려가는 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엄마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담담하고 조용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으려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이유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이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한 잔 따라주더군요. 엄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알아보니 다행이지. 이게 다 네 덕분이다. 그동안 못 믿은 내 잘못도 있었고. 아니에요. 엄마 저한텐 엄마가 이 집의 기둥이에요. 전부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말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엔 오랜만에 잔잔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민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물었죠.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할머니 그냥 나 엄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 보고 싶다고 느끼는 건 내가 그만큼 착하고 따뜻한 아이란 뜻이야.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그럼 나 엄마한테 편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쓰고 싶으면 써. 전해주진 못해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강민이는 그날 밤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봉투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작은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더군요. 그 모습이 오히려 어른스러워 보여서 저는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몰래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마지막에 살며시 중얼거렸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이후로 강민이는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에 꼭 저를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등을 돌리고 조용히 이불을 덮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신 아침이면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계란 후라이 할래요. 좋아. 근데 프라이팬에 기름은 조심해서 붓고. 알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겁쟁이에요. 그 장난기 어린 말 한마디에도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평화롭게 시작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때 그 평화가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조용함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퇴근 후엔 꼭 강민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둘이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다시 꽃을 키우기 시작했고 작게나마 집 앞에 화분을 내놓았습니다. 이른 저녁 해가 지기 전 잠깐 마루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환한해 고생 끝났구먼. 이젠 꽃도 키우고 손주도 잘 크고 다 잘 돼가는 모양이야. 그 말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겨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것이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지요. 예전에는 그 아픔이 제 삶을 삼켜버릴까 두려웠다면 이제는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하나의 봉투가 손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끝에 조심스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민이 옆에서 살아가고 있다. 언제든 진심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남아있으마.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맨 아래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은 닿지 않아도 언젠가 그 사람이 진심을 깨닫는 날이 오면 꺼내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가게도 어느덧 연말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사람들과 김장 담그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이는 벌써부터 고무장갑 끼고 김치 속 버무릴 생각에 신이 나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늦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 가게 확장해보는 거 어때요? 옆 가게가 나간대요. 혼자 감당 못하시면 저도 야간엔 거들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고 싶지 않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강민이 도시락 싸고 내 저녁 차려주고 가게는 내 손 닿는 만큼만 열어두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어. 엄마는 진짜 이제야 엄마답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그전엔 내가 뭐였니? 그땐 그냥 슈퍼우먼이었죠. 이제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 나란히 마루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붉게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하루가 저에겐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난 엄마 없이도 잘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난 매일 할머니랑 아빠랑 웃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여니 마당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화분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내려 마루에 앉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강민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작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동네 손맛 밥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보지 않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외부 일에 다시 손을 대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밥 한 끼 챙겨드리는 일이면 저도 해볼게요. 장사보단 덜 번거롭겠지요? 그렇게 매주 화요일 저는 복지관 부엌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강민이는 학교 끝나고 자주 복지관으로 달려왔고 아들은 퇴근길마다 들러 제 손에 보온 도시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엄마.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해주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뭉클해지는 마음, 고된 하루 끝에 건네는 미소,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제 눈동자 안의 평화까지. 하루는 강민이가 복지관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진 속 사람들 다 웃고 있네. 엄마도 웃었을 때 있었죠? 그랬지. 내 엄마도 웃으면 예쁜 아이였단다. 그럼 나도 엄마처럼 웃으면 좋겠죠? 강민이는 엄마 닮았지만 할머니도 닮았어. 웃는 얼굴은 누구 닮고 말고 없이 내가 만든 거야. 그날 강민이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한참 들여다보며 일부러 입꼬리를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삶이 더 이상 상처로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낯익은 그림 엽서 하나가 가게로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는 익숙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엽서를 아무 말 없이 가게 카운터 옆 유리 아래에 살며시 넣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언젠가 강민이가 커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땐 이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도 다시 살아갈 수는 있단다. 그게 제가 걸어온 길이었고 이 아이가 배웠으면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자 마당의 매화나무에도 다시 꽃눈이 맺혔습니다. 그걸 보며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진짜 오래된 나무 같아. 그렇지. 한번 꺾일 뻔했지만 다시 살아난 나무야. 그럼 우리 집도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꺾였지만 다시 피는 중이야. 봄이 무르익자 동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열렸습니다. 강민이도 예외는 아니었고 저는 오랜만에 가방에 손수건 하나 챙겨 넣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아이가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강민이 차례가 되었고 아이는 앞에 나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삽니다. 엄마는 지금은 같이 안 살지만 언젠가 다시 웃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우리 집은 다정하고 따뜻하니까요. 교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가만 조용히 훔쳤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담담하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당함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설 때 한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저 아이가 강민이죠?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가 참 잘 키우셨네요. 그저 아이가 스스로 잘 견뎌준 거죠. 요즘 아이들 진짜로 정서 불안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강민이는 단단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진심으로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인정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중심으로 묵묵히 걸어온 길에 대해 누군가가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엄마가 잠깐 학교 앞에 있었대. 친구 엄마가 봤다고 하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봤니? 고개 푹 숙이고 걷고 있었대요. 나 몰래 본 건가 봐요. 그럼 내 마음은 어땠어? 그냥 보고 싶긴 했는데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상하죠?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복잡한 거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나 이제는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걸까? 그리움, 미움, 연민 그리고 용서까지 모든 걸 스스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강민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이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당신의 슬픔을 아이의 몫으로 남기지 말아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정적조차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이는 편지를 하나 써서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중에 엄마가 오면 보여주고 싶어서 썼어요. 할머니가 보관해 주세요. 그 편지를 손에 쥐며 저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기다림. 그 기다림을 믿고 버텨주는 사람으로 저는 이제 확실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릅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가게엔 신선한 열무와 풋고추가 자리했습니다. 김치 담글 시간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고 강민이는 시장길을 함께 걸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할머니, 이거는 비싸니까 2번 고민하고 사요. 그래, 우리 집 살림꾼이네. 어느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이는 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받아왔고 저는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며 전시회며 평소엔 잘 가보지 못했던 곳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날은 시립미술관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면에 가족을 주제로 한 아이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고 강민이는 조용히 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나도 다음에 그림 공모전 나가도 될까요? 그럼 넌 벌써 충분히 이야기가 많은 아이잖니. 그림으로는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어찌나 어른스러워 들리던지 저는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간을 견뎌낸다는 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자라고 감정이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는 그 순간을 지나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민이 어릴 적 입었던 베네 저고리며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손수 적어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며느리도 웃고 있었고 제 얼굴도 꽤 환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시작되기 전 가족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함께 웃고 있었던 그 시간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게 주방 한쪽에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진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웃고 있었잖아. 그걸 잊고 싶진 않아서 그래. 엄마,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놓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상처받기 전에도 충분히 따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이겨내는 것보다 상처 이전의 기억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이는 여전히 편지를 씁니다. 직접 전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편지를 쓰는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덜 아프다며 작은 봉투에 조심스레 넣어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언젠간 엄마가 찾아오면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아이의 두 눈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걸 이 아이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이따금씩 며느리의 소식이 돌고 돌아 들려옵니다. 어딘가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누군가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인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단지 시간이 남긴 무게 같은 감정입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던 길, 문득 골목 어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걸음을 조금 늦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 눈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강민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일은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아이가 써둔 편지들을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안에 담긴 아이의 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자요.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엄마가 돌아오고 싶을 땐 먼저 할머니한테 인사해요. 우리 집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집이니까요. 그날 밤 아이의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쓴 말대로 우리 집은 정말 기다림을 아는 집이 되었다고요. 그 기다림은 단순히 누군가를 마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미워하지 않으며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여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야외 무대에서 학생들이 연주를 하고 부모들은 돗자리를 깔고 박수를 치는 한가로운 행사였지요. 강민이도 합주에 참여했는데 아이는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내가 좀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는 연주해 볼 거예요. 강민아, 내가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난 이미 다 잘한 거라고 생각해. 무대에 선 아이는 아주 작게 숨을 고르고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첫 음이 떨리듯 울렸지만 금세 중심을 잡고 선율을 이어갔고 마지막까지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연주를 마쳤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아이는 땀이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땠어요? 할머니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박수도 크게 못 쳤다. 왜요? 울까봐.
그 말에 아이는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확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위에 이렇게 웃음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이는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도 스스로 다녀오고 할머니를 위해 장도 봐오겠다고 먼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세수를 하고 이불을 개며 오늘은 할머니가 덜 힘들게 하고 싶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아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밤이면 제 옆에 와 앉아 하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어떤 애가 내 도시락 반찬 바꾸자고 했어요. 근데 난 우리 집 반찬이 최고라서 싫다고 했죠. 그 애 서운하진 않았니? 괜찮아요. 그 애도 결국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 단순한 말 속에서 저는 오래전 제 어머니가 싸주던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구이, 김치 한 조각에 정성스레 말린 계란말이. 나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던 반찬이었고 지금은 그 기억이 아이의 입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에게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강민이의 사진을 혹시 한 장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다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음악회에서 강민이가 무대에 서 있던 사진, 그 아이가 가장 자신 있어 보였던 순간을 골라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이미 충분히 했고 누군가가 조용히 뒤늦게 따라오는 일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소식이 닿았지만 저나 아이는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이미 우리 손으로 다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점점 단골 손님이 늘었고 어느덧 계절은 다시 가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저는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몸은 전보다 자주 피로해졌지만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강민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크면 요리사 할까 봐요.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해주는 사람. 그럼 나중에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래? 그건 좀 고민해 봐야겠어요. 대신 할머니는 내가 어디서 뭘 하든 꼭 내 밥은 먹고 살았다고 기억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되든 누구로 살아가든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따뜻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날 저녁 저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을 벽에서 내려와 작은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민이의 최근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세월이 남긴 얼굴들과 그 세월을 이어가는 얼굴이 나란히 담긴 한 장의 기록.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지금이었습니다. 어느덧 마당의 매화나무는 벌써 잎을 다 떨구었고 흙냄새 가득한 찬바람이 골목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지난 계절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와 신혼살림을 꾸릴 때부터 아들이 태어나던 날 강민이가 처음 내 이름을 불러준 날까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무너진 시간들, 다시 일으켜 세운 시간들도요. 요즘은 일상이 조용합니다. 가게도 집도 마음도 조용합니다. 복잡했던 감정은 자리를 잡았고 용서하지 못할 일과 더는 상처받지 않기로 한 다짐 사이에서 저는 제 몫의 평화를 찾아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 빈자리를 굳이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엔 반드시 결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관계는 그렇게 멈춰 있는 채로 존재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번은 강민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땐 엄마를 내가 먼저 찾아가도 돼요? 그래,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면 그때 가면 돼. 근데 할머니, 엄마가 안 반겨주면 어떡하죠? 그럼 돌아오면 되지. 이 집은 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강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제 곁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언젠가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요. 그건 제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가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강민이가 커서 떠나는 날,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떠나게 되는 날까지. 그 시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리에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저는 김장을 담글 겁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간을 심심하게 맞출 거고 강민이 입맛에 맞게 청양고추는 덜 넣을 겁니다. 마당에는 새로운 꽃나무 하나를 더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봄에 강민이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 강민이가 어른이 되어 이 집을 떠난다 해도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말할 겁니다. 언제든 돌아오렴. 이 집은 기다릴 줄 아는 집이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건 결국 그렇게 조용한 다짐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살아내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기에 충분하다는 것도요. 그러니 부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버틸 수 없어 울고 계시다면,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에 지쳐 계시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진 자리라도 사람은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저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